우리 아들의 과식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고 있다. 처음으로 우리 아들 태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건 뒷마당에서 죽은 새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였다. 난 피로 얼룩진 그의 손을 억지로 벌려 새의 잔해를 치웠지만 태우는 잔디 위에 앉아 내가 놀라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때 태우는 8살이었고 유치가 빠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시기에 이상한 식습관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아내와 나는 그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의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안심시켰다. 아이마다 이 시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금방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가르쳐도 그는 전혀 배우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는 태우가 방에 없는 걸 발견하고 패닉에 빠져 온 집안을 뒤졌다. 그리고 결국 지하실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죽은 쥐처럼 보이는 것을 먹고 있었다. 아무 감정 없는 맑은 눈으로 그저 조심스럽게 아그적아그적 씹는 모습만 보였다. 일주일 후 이번엔 더 큰 새를 먹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로 소아과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며 그가 동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다. 다행히 몇 주간은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태우가 반 친구의 어깨를 심하게 깨물어 살점을 거의 뜯어낼 뻔했다고 설명했다. 더 끔찍한 건 다친 아이가 급히 양호실로 옮겨지는 동안 태우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무감각한 표정으로 손에 묻은 피를 천천히 핥아내면서. 학교 측은 당분간 등교 정지를 결정했고 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아이에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와 함께 우린 태우를 정신과, 신경과 등 다양한 전문의에게 데려갔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심지어 태우를 입양시켜준 기관에 연락해서 혹시 태우에게 숨겨진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태우의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왔다. 그날은 우리가 밤늦도록 병원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올 예정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우린 태우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를 혼내야 할까? 타이르고 설득해야 할까? 아님 약이라도 먹여야 할까? 하지만 태우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지만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순하고 착한 아이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난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깐 출근했고 아내에게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운전 중 어제 태호를 검사했던 의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난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제가 방금 어제 찍은 태호의 얼굴 엑스레이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요. 난 스피커폰을 켠 채 이메일을 열어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저 두 번째 이미지를 봐주실래요? 의사는 설명했다. 태호의 잇몸 깊숙이 보이지 않던 치아들이 박혀 있었다. 유치가 빠지는 아이들에게 흔한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새 이빨들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특히 송곳니가 상악골까지 길게 뻗어 있었고 그것은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태호를 당장 데려오세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난 평생 지우고 싶은 광경을 목격했다. 거실 바닥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태우의 입가에는 선홍빛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태우는 자신의 엄마의 목덜미를 깊이 물어뜯어 커다란 살점을 뜯어냈고 마치
아삭아삭한 사과를 맛보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씹고 있었다.